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채권 관련된 금리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IM증권 리서치센터 김명실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헤어스타일 좀 달라졌네요. 네, 달랐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네. 네. 자, 오늘 일단 미국 채권 얘기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지난주 한 주만 봐도 24년 만에 최대 어떤 주간 상승폭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누그러지게 만든 변화하게 만든 것도 주식보다는 채권이다 할 만큼 미국 국채에 진짜 온 세계가 좀 주목을 했습니다. 약간 좀 이 변동성이 수그러든 건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이렇게까지 채권 시장이 주목을 받았나 싶을 정도로 뭐 지난주 뭐 지금까지도 채권 시장 관련돼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그 이유 중 하나는 트럼프 취임 직후부터 이제 트럼프 관련된 행정부 인사들이 뭐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우리가 컨트롤하겠다. 안정적으로 뭐 하락 기조를 형성하겠다라고 뭐 선언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관세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어그러지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이제 조금 패닉 셀이 나오면서 크게 반응을 했고 뭐 이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트럼프 정책의 관세 정책이 한 발 조금 물러가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왜 그럼 미국 국채 금리가 발작을 했냐라는 것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면 네. 첫 번째로는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었어요. 사실상 트럼프 정부가 관세 이제 상계 관세,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직후에는 채권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여서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시켜서 결국에는 국가 부채를 줄이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경기에 플러스 영향을 주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갔는데 뭐 올해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 연장을 하잖아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관세 정책이 도입이 됐었고 물론 이제 관세가 가져다주는 인플레이션 부담감들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금리에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경기에 대한 부담감들 때문에 두 부분은 상충이 돼요. 근데 지금 감세로 인해서 세입이 줄어든 부분들을 관세가 메꾸지 못하면 취임 초에 트럼프 행정부가 말했던 올해 미국 국채 발행 안 할 거야라는 그런 주장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상반기에 발행을 줄여놨던 부분들을 하반기에 몰아서 발행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예상했던 것만큼 세입이 들어오지 못할 거고 그럼 당연히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나머지 세입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채권 투자자들의 셀을 유발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수치적으로 확인이 되진 않지만 데이터적으로 중국의 국채 매도도 일부 가세를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깊어진 와중에 미국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관세 부과를 통해서 중국으로 흘러가는 유동성들을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출을 중단해버리니까. 중국이 수출을 이전보다 할 수 없는 환경들을 만들어버리니까.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뭐 공포 차원에서 미국 국채를 팔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자국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달러와 자금의 마련을 위해서도 국채를 파는 행태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인 요인과 이제 재정적인 요인 두 가지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을 촉발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어도 지금 90일간의 유예를 두긴 했지만 뭐 이제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게는 이제 협상의 카드들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관련돼서는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 일주일 동안 4일부터 11일까지 그 기간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던 때만 보면 한 4.0에서 거의 4.5에 육박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변동성이죠. 그렇죠. 채권 시장 네. 단에서는 50bp 정도 금리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다소 좀 진정된 국면이지만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 뭐 이후에 진정된 이유 중 하나는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구두적인 발언을 통해서
미국 국채 공급 많이 안 할 거니까 처음에 진정해.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 재정부가 바이백을 하겠다. 시중에 있는 채권을 흡수를 하겠다. 네. 그러면 이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수급적으로 시장금리 안정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입이 들어오면서 채권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한 4.3%까지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구두적인 발언일 뿐 결국에는 미국 정부가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올해 뭐 저는 마지노선은 7, 8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까지 재정 지출이 줄어드는 그리고 재정 수지가 개선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채권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불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백 발언도 있었는데 아까 연구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하반기에 채권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형성이 되는 것 같다. 네.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정부 효율부, 뭐 흔히 그렇죠. 말하는 그렇지. 도지를 신설해서 거기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전 정권에서 조금 과대하게 상계됐던 그 지출 항목들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줄이는 거죠. 보조금 그리고 이제 뭐 계약들 과대하게 이제 지출하는 계약들을 줄이면서 이런 지출들을 세이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뭐 처음에 도지 정부 협의가 말했던 것처럼 1조 달러 정도 줄일 수만 있다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미국 국채 발행은 줄어들 거예요. 작년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1.8조 달러 정도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연초에 시장이 예상했던 건 2조 달러를 넘어설 거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중간에 도지가 정말 이제 원하는 미션을 달성을 해서 1조 달러 정도의 규모의 그 지출을 줄인다면 작년 대비해서는 국채 발행 총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당연히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약속을 지켰네. 그러면 이제 수급적으로는 금리 안정화 하락 재료로 작용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가봐야 알아요. 지금은 이제 그 과정들일 거고 과정의 그 선에서 뭐 저희들이 이제 관세 뉴스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들 때문에 채권 금리는 계속적으로 방향성을 못 잡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우려가 커지면 사실 안전자산인 채권, 특히 미국 채권을 사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공식인데 이게 이번에는 안 통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미국의 신뢰가 떨어졌다. 이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영향이 확실히 있는 겁니까? 그쵸. 네. 뭐 한 달 전 정도에 이제 글로벌 신평사 무디스에서 미국 유일하게 이제 트리플 A 신용 등급을 부여한 신평사고 나머지들은 한 단계 다 떨어뜨려 놨어요. 이제 무디스에서도 마지막으로 이번에 너네가 정부 부채 문제랑 재정 건전성, 지출 이렇게 증가하는 거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너네 신용 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재정에 대한 국가 크레딧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직후부터 미국의 크레딧 스프레드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기 시작했고 미국 관련 달러 관련 자산들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네. 뭐 최근에 달러 인덱스 추이를 봐주시면 이제 연초 이후에 3월부터 쭉 빠지기 시작했고요. 뭐 미국 국채금리 마찬가지로 뭐 투자자들의 수요가 제한되면서 국채금리가 조금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간밤에는 이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2인자로 알려져 있는 이제 부장관인데 SLR 완화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조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SLR 완화 같은 경우는 월가 은행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동안 요구해 왔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이게 금리를 낮출 방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사 입에서 나오면서 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었다라는 논리잖아요. 이게 만약에 실제로 된다면 채권 금리는 어떤 영향인 거예요? SLR을 완화하면 이게 레버리지 비율인데 비율을 완화하기 시작하면 은행들의 채권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은행들도 뭐 당연히 보험사들도 그렇고 은행도 금융기관들도 그 운용자산에서의 채권 관련 규모가 50% 이상을 넘어가요.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인 채권의 투자가 훨씬 더 많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규제 비율을 완화하면 기존에 없었던 은행들의 새로운 수요가 더 열리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급 측면에서 뭐 중국이 빠져나가거나 이제 최근 들어서 헤지펀드가 빠져나갔던 부분들을 메울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채권 금리가 안정된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군요.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이제 4.3 네. 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사실 절대적으로는 좀 높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네.
일단 트럼프가 의도한 건 네. 4% 이하로 기준금 10년물 금리를 내리고 싶어요. 4 이하로.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돼야 이제 정부 이자 비용도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뭐 결국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자체가 이제 나와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연준의 금리나 전망 역시나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6월에 된다라는 컨센서스로 만들어졌다가 뭐 지금은 6월도 잘 모르겠다. 하반기에 가봐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자리 잡히지 않는 그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트럼프 발언 중에 하나가 파월도 우리가 압박을 하겠다. 그리고 파월의 대체자, 이제 파월이 내년 6월 달에 네. 임기가 만료가 되시면 이제 파월의 대체자 후보들을 미리 선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흔히 말했던 그림자 연준 같은 부분들을 조금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내보낸다는 뜻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네. 법적으로 파월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미국 정부가 파월 의장을 임의적으로 해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파월이 해임 전에 다음에 연준 의장은 얘야라고 하면 사람들의 관심은 파월의 입보다 다음번 연준 의장의 입에 더 주목을 하겠죠. 레임덕인가요? 그렇죠. 네. 일종의 레임덕인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트럼프와 잘 맞는 분이 임명이 되겠죠. 그럼 그분은 아마도 통화 완화, 금리 인하 관련들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채권 금리가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일찍 인터뷰하고 후임을 물색하고 하지 않나요? 없죠. 네. 그래도 보통은. 이제 거의 1년 이상이 남아있는 임기 와중에서 사전적으로 의장이 누가 될 거다를 확정적으로 공시를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는 워낙 급하다 보니까 이제 파월 의장을 대신할 인사도 미리 임명을 하는 거고, 베센트 장관 이용해서 뭐 그 국채 공급 관련된 이제 제안도 계속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위원님도 이 채권을 중국이 판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는 좀 많았다. 그러니까 이 설이 사실 왜냐하면 베이시스 트레이드 청산이다라는 얘기도 맞아요. 굉장히 네. 또 중요하게 떠올라서 이쪽으로 무게가 갔어도 중국 매도설도 좀 끊이지 않는 상황이더라고요. 이 미국 채권과 관련돼서 뭐 중국의 영향이라든지 일본의 영향이라든지 또 일본 채권도 요즘에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네. 뭐 이제 연합 측면에서는 유로존이 가장 많이 가지고 네.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 제3국 자금들도 조세 회피 목적으로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단일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등 일본이고요. 네. 2등이 중국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은 미국 국채를 트렌드를 봐주시면 최근 들어서 국채를 사는 매수세가 올라오고 있는 반면에 네. 중국은 트럼프 일기 때부터 사이가 나빠지면서 미국 국채를 때마다 매도를 하고 있어요. 네. 중국의 국채 보유 규모 자체가 한 30% 정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관세 관련돼서 워낙 노이즈가 중국과 컸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중국이 조금 대량적으로 미국 국채들을 시장에 내다 팔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베이시스 관련된 유동성 자금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베이시스 같은 경우도 그럼 결국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고갈되는 신호인가라고 시장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저도 이제 외사 리포트라든지 베이시스 관련된 이전의 자료들을 조금 참고를 해보면, 뭐 이번에 당연히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이제 베이시스가 터치가 되면서 국채 매도가 나왔던 건데, 이렇게 추세적으로 국채 매도가 계속 나올 거다라고 단정짓기는 조금 어렵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때마침 두 개의 자금들이 모두 셀이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일본 30년물 국채 수익률도 이제 20년 내 최고인데 맞아요. 요건 네.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저도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국채 금리만 계속 보다가 그러니까요. 이제 일본을. 네, 뉴스가 네. 나오길래 이제 일본 국채 금리를 봤는데 네. 한국 채권 금리를 넘어섰더라고요. 한 어. 4개월 전에. 네. 2.8%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뭐 첫 번째 이유는 뭐 일본의 물가가 이제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본 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가져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다른 만기 대비해서 초장기 구간의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랐어요. 네. 20년, 30년. 네. 그 이유 중 하나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기도 또 관세 얘기를 또 드리는데 네. 계속 되면서 글로벌 국가들이 미국을 제외한,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경기에 타격을 입기 시작했어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통화 완화인데 일본은 할 수 없으니 재정 정책을 더 쓸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 전망들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재정 정책을 쓴다는 거에 대한 의미는 당연히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쓸 건데 뭐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재정 적자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초장기 채권들을 발행해서 재정을 조달을 할 거예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 금리가 이례적으로 발행에 대한 부담감들 때문에 급격하게 확대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정말 채권이 사실 이렇게까지 주식시장 대비해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좌우하는 큰 관심사가 되는 건 그렇게 흔치는 않은 일인데.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는 좀 그런 현상들이 각 국마다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볼까요? 내일 금통이죠. 네, 맞습니다. 네. 4월 금통위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가 이제 수치를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동결 쪽이 조금 더 맞습니다. 우세하더라고요. 동결로 보세요, 위원님도?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마음속으로는 인하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경계상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현실적으로 하는 역시나 뭐 환율 안정이라든지 재정에 대한 그런 이제 순서들 고려했을 때는 이번에는 동결 그리고 5월달 정도에 인하를 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을까라고는 전망을 하는 거죠. 마음으로는? 마음으로는 인하는 왜냐하면 국내 상황이 안 경기 좋군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뭐 특히나 이제 수출은 앞으로 정말 안 좋아질 거고 그 전에 이제 내수 관련돼서는 하느니 금리를 작년 10월부터 내렸죠. 총 3차례 정도 인하를 했는데 그러면 내수가 조금 올라오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는 예상치 못한 산불이 터졌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정부의 추경 정책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어제 12조 원. 네, 근데 이제 나오던데. 규모 자체도 뭐 10조 원, 그러니까 네. 초기에 예상했던 건 20조 원 이상의 추경이 조금 대폭적으로 나오면서 결국에는 경기에 플러스적 영향들을 줘야 되는데 규모 자체도 굉장히 작을 뿐더러 두 번째는 이제 대선, 조기 대선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제가 이제 상상을 하기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될 건데 그 중간에서의 추경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대선 전에 뭐 2차든 3차든 추경을 더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제 정치적인 차원에서. 근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대선 후에 뭐 이제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더 파격적인 추경을 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결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추경 관련된 마찰이 계속 되다 보면 이게 또 경기의 정치 리스크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 대폭적인 추경이 집행돼서 GDP의 플러스 승수 효과를 일으켜야 되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고 분산돼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갈피도 못 잡다 보면 결국 하느니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올라가는 속도 자체는 계속 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뭐 하느니 조금 무리해서라도 조금 천재적으로 재정보다는 먼저 금리 인하를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아까 마음속에 얘기를 좀 드렸던 거고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환율도 봐야 되고 가계부채도 봐야 되고 글로벌 관세 변화도 봐야 되고 인플레이션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4월은 좀 한 템포를 쉬어가고 5월 정도에 인하를 하는 게 이번 결정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지금 현 2.75%에서 일단 4월 동결 그리고 다음 달에 인하 2.5 이렇게. 그리고 3분기에 네. 한 차례 더 인하를 하면서 최종 정책금리는 2.25 정도로 네. 보고 있는데 그게 한은에서 말하는 중립금리의 이하 수준이에요. 네. 근데 4분기에 정말 수출이 박살이 난다. 그리고 이제 뭐 중국 관련돼서 그 대중 간의 리스크도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진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 한은은 추가적으로 4분기 인하를 더 끌고 가겠죠. 그래서 뭐 최대한 2%까지는 기준금리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시기가요. 사실 요새 보면 특히 지난주가 굉장히 심했는데 네. 하루하루 뭐 하루가 뭡니까? 진짜 몇 시간만 몇 분만에도 굉장한 이 시장 변동성이라든지 맞아요. 네. 이슈가 워낙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였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지금은 관세 상호 관세도 이제 90일 유예가 일단은 결정이 된 상황이고 환율도 1,480원 갔다가 지금 20원대로 다소 그래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서 요게 좀 영향이 있을까요? 시기적인? 금통이 네, 금통위 결정이 일단은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제 자료 최근에 네. 나온 걸 보면 볼까요? 한은이 이제 작년 10월 달
금리 인하, 네. 11월 달 인하, 그리고 12월 달은 금통위가 없었어요. 근데 1월 달에 동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번 연속 인하를 하다가 1월 달에 동결을 했는데 그때 동결을 하면서 하는 총재가 가장 많이 했던 발언 고환율에 대한 부담이라는 그렇죠. 발언이었어요. 네. 결국에는 환율 때문에 이제 경기 생각하면 인하를 해야 되는데 환율 때문에 우리 한 템포 쉬어갈게라고 나온 거죠. 당시에 환율 레벨을 보면 1,480원대까지 올랐었고 70원대 후반까지 환율 근데 레벨도 레벨인데 당시에 환율 변동성이 이례적으로 튀었어요. 지금처럼 이제 뭐 다양한 이슈들이 컸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달러 인덱스도 고점을 쳤어요. 당시에. 근데 지금과 다른 점이 뭐냐면 레벨은 뭐 비슷해요.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변동성은 한 번 겪었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는 이전 대비해서는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고 가장 결정적인 건 달러 인덱스 추이가 올라가는 데서 하락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환율의 상단을 계속적으로 완충, 환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걸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만큼 한은의 민감도, 그 환율에 대한 그 한은의 민감도 자체는 조금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 무리를 한다면 4월 달에 인하를 할 거예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이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정말 시급하다. 왜냐하면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1.5를 줬잖아요. 근데 1.5라는 베이스 전망에는 관세가 이렇게까지 부과될 거라는 게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어요. 당시 한일 리포트를 보면. 근데 지금 2개월 뒤의 상황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던 거고 관세에 대한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경기에 대입을 했을 때는 올해 1.5% 성장률 전망 절대 불가능해요. 일부 그것보다 훨씬 그렇죠. 내려간다는 거죠. 뭐 저도 충격적인 게 네. 얼마 전에 JP모건에서 올해 0.9, 0.8% 전망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나와야 1% 초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1%대 성장률, 2%대 물가 그럼 한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무리를 한다면 4월 달에 인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고 만약에 4월 달에 이제 컨센서스는 아니지만 인하가 되면 올해 기준금리 그 최종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치는 기존의 2.25에서 2%로 더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국내 채권 금리는 당연히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통 뭐 예를 들면 동결할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이다. 아니면 인하할 가능성이 기정사실이다 이러면 그 설문조사 같은 거 했을 때 퍼센테이지가 채권 전문가들 분들 거의 뭐 99%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의견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갈린다는 네. 건데 그래서 일부 조금 더 작은 의견이긴 하지만 적은 의견이긴 하지만 조기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상 맞추긴 어려워. 이게 그렇죠. 이제 뭐 50대 50의 확률로 네. 이제 베팅을 하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90% 이상으로 나왔던 게 이 정도까지 75대 아마 25일 거예요. 이 정도까지 나눠졌다는 거는 인하의 명분도 충분히 있다는 걸 좀 방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장 큰 요인은 말씀해주신 성장 둔화가 굉장히 강해진다. 맞아요. 1% 이하로 성장이 지금 나오고 있다 예측이 맞습니다. 라는 거고요. 네. 근데 진짜 무리하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무리예요? 이번에 네. 만약에 인하를 하면 왜냐하면 무리입니까? 네. 2월 달 그 하는 금통위에서 포워드 가이던스,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발표를 해요. 당시에 3개월 뒤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금통위 연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2개월이 흘렸으면 4월 달인데 그럼 이제 3개월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당시에는 아무런 금통위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콜을 내지 않았는데 물론 워낙 요즘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까 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는 입장에서는 이전의 발언 대비해서는 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좀 미리 반영을 하는 감이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어떻습니까? 채권금리는 네. 단기금리는 이미 반응을 했고요. 지금 기준금리랑 국고 3년간의 금리 차가 역캐리가 마이너스 30bp 이상으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인하를 이미 좀 반영을 맞죠. 했다. 프라이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채권금리라는 건 만기가 짧을수록 낮고 길수록 높지 않아요. 근데 국고채 3년이 기준금리보다는 만기가 긴데 더 낮게 형성됐다는 건 앞으로 조만간 기준금리는 인하될 거야라는 그런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치와 베팅이 반영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 금리뿐만이 아니라 금리 인하만 가지고 경기가 살아날 게 아니라 지금 추경이 재정이 훨씬 네. 더 급하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이 의견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이게 궁금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지금 글로벌 국가들을 보면 중국 확장 재정
독일 얼마 전에 부채 브레이크 풀면서 확장 재정, 그렇죠. 일본도 확장 재정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줄인다고 하지만 이제 구조상은 확장 재정이에요. 그럼 국내는 지금 확장일까 긴축일까를 보면 올해 예산안 증가율이 작년 대비 2.5%예요. 뭐 추경 여기서 20조 원 더 쏟아붓는다고 하면 작년 대비 5%까지 올라가요. 근데 한 과거 10년간의 예산 증가율이 이제 중립적인 증가율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게 6.3%거든요. 그러면 추경을 해도 추경 전에는 아예 중립 근처에도 못 닿았고 추경을 해도 여전히 기존의 예산안 증가율을 못 따라가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전혀 확장 재정이 아니고 중립도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앞으로 경기가 더 안 좋을 거니까 하느는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면 예산 집행은 최소한 작년 대비 6%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나온 얘기들 뭐 40조, 50조 추경이 필요하다는 얘기들도 이런 근거에서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고 물론 예산을 쏟아 넣는다고 해서 경기가 바로 올라가냐 이건 아니에요. 어디에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건데 뭐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GDP에 승수 효과를 줄 수 있는 R&D 투자, SOC 투자 이런 쪽으로 예산 집행이 파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뭐 시장의 기대 심리가 먼저 살아나면서 내수도 올라오고 거기다가 금리까지 인하가 되면 조금 경기가 어느 정도 내려가는 부분들을 조금 막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급격하게 내려가거나 아니면 폭 자체가 지나치게 내려가는 걸 그쵸. 조금은 막아주는.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오로지 통화 정책으로만 경기를 살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그게 시장에 먹히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금통 이때마다 하는 총재도 이 부분을 좀 맞아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금리만으로는 볼 수가 맞아요. 없다. 저라도 답답할 네. 것 같아요. 이제 시장에서는 왜 지금 정부랑 통화 당국은 네. 경기 부양을 못하냐. 글로벌 국가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만 정치 리스크 때문에 재정이 못 도와줘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라고 있다는 거죠. 12조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는 지금 사실 뭐 좀 급한 불을 끄자라는 것 같아요. 뭐 산불도 그렇고 맞아요. 어떤 소상공인 지원 이런 그래서 것까지도 좀 들어간 것 네, 같은데 이게 사실상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인 네. 거죠. 산불, 소상공인 지원. 근데 이제 이거는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집행이라서 그거 이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 SOC 투자, AI 데이터 센터 투자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이 되어야 아마 이제 경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 심리 자체가 살아나지 단순히 이제 조금 이제 자금 집행 또는 이제 민생 안정 지원금만으로 예산 집행이 집중이 된다면 뭐 올라오는 데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그러면 내일 뭐 예측이 요건 불가능이고 네. 힘든 일이지만 대략적으로 시나리오를 좀 보자면 조기 인하 가능성도 물론 없진 않지만 일단 동결 쪽에 조금 더 네. 무게가 실리고 가이던스 힌트를 좀 주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달에는 좀 인하할 것이다. 그렇죠. 아마 그 3개월 네. 보드 가이던스도 바뀔 거고 하는 총재 멘트도 굉장히 도비시하게 나오면서 네. 시장은 바로 5월달 인하를 프라이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 좀 위원님 나오셔서 여쭤봐야 되겠는데 우리 그 세계 국채 지수 네. 편입이요. 네. 요게 시작 시점이 미뤄졌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일단 그 끝 시점은 동일하더라고요. 네. 요게 왜 이런 일이 있는 거고 영향이 어떨까요? 왜냐하면 요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후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기대도 우리가 수치상으로도 분석을 좀 해놨는데 그럼 좀 지장이 있다고 분석하고 계신지 이런 것도 크죠. 궁금. 커요?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네. 원래 올해 11월 달에 전체 560억 달러 자금이 이제 그 중에 4분의 1, 25%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네. 규모로 따지면 원화로 따지면 23조 정도 자금이 네.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올해가 아니라 내년 4월 달부터 약 8개월간 월 단위로 집행이 되게 돼 그러니까 있어요. 원래는 1월 때 11월에서 4월. 네, 그렇죠. 네. 그럼 가장 결정적인 건 일단 올해 자금이 안 들어온다라는 게 충격적인 건데 왜냐하면 그동안 채권 시장은 정부에서 추경을 할 거지만 외국인들 자금들이 20조 원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상충시킬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추경은 그대로 집행이 될 건데 원래 예상했던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오겠다라고 발표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채권의 장기 금리와 초장기 금리들이 특히나 10년물 금리가 빠른 속도로 튀기 시작했어요. 수급적인 부담감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갑자기 그 윅비에서 지연시켰을까? 이게 궁금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네. 썰이 있는데 일단 기재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입장에서도 이렇게 조금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시간을 벌어준 거라서 긍정적인 재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윅비와 그 심사위원들이 한국 채권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전 대비 비관적으로 바뀐 게 아닐까. 그러면 다음번 평가가 10월 달에 있는데 그때 윅비에서 한국이 빠져버린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게 사례가 있기 정해진 때문에. 게 아예 취소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오. 네. 직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도랑 싱가포르이 한번 들어갔다가 빠진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불안감들 때문에 채권 금리가 특히나 장기 금리가 많이 튀기 시작했죠. 어.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기재부 말을 100% 믿을 수도 없고 뭐 저 시장에서의 지금 썰들을 100% 믿을 수도 없어서 뭐 일본 얘기도 썰로 네. 뱉기는 하던데. 그래서 10월 네. 달에 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행인 거고 그 전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남았고 관세 관련돼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뭐 추가적으로 정시 리스크도 뭐 이전 대비해서는 조금 해소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된다면 빠지는 거 자체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단순히 이제 내년 4월부터 이제 약 8개월간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올해 안 들어온 거에 대한 충격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다시 신규 자금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게 뭐 지금 수준에서는 뭐 그 합리적인 정도로. 희망적인 네.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영향은 일단 크다. 네, 이미, 맞아요. 올해 영향이 너무 네, 커요. 이미 네. 좀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네. 말씀이고요. 요거 재평가가 언제 있다고 했죠? 10월 달에 10월에. 네. 그럼 좀 지켜봐야 되는 네. 또 사항이네요. 채권 투자 관점으로 좀 보자면 최근에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랄까 그리고 수익률이랄까 이런 건 좀 어떤 상황입니까? 아, 어렵죠. 이게 채권 시장 변동성이 원래 채권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안정적으로 말씀드렸죠. 맞아요. 네. 변동성도 굉장히 커졌고 당연히 금리 측면에서는 미국 국채 시장 매력이 있죠. 뭐 최근 들어서 30년물 금리가 뭐 4.6%, 7%까지 올라갔고 10년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면 뭐 팔지 않으면 이자 수익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자산일 수는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대체 자산인 주식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들은 뭐 워낙 가격이 고평가돼 있기도 하고 불안하니까. 근데 국내 채권 시장은 메리트가 이전에는 제가 좀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그 이후로 금리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거기다가 추경 불확실성 그리고 윅비 관련 불확실성 이런 공급 관련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지금 수준에서 국내 채권 시장으로서의 개인 투자자들의 손은 잘 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해외 채권 시장으로 발을 좀 돌려보면 유로존 독일 국채 금리가 재정 확대로 많이 올랐죠. 네.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미국 또는 미국을 제외한 확대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나라의 국채들은 조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센터 김명실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